2000년대 초 제가 20살이 될 무렵의 일인데요. 갑작스럽게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여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문 배달부터 공사장 아르바이트까지 돈 버는 일이라면 뭐든지 닥치는 대로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태구야.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들어오세요. 아니야, 내가 금방 가야 돼. 잠깐 할 말이 있어서 들른 거야. 너 혹시 알바할래? 한 달에 한두 번 가끔 와서 도와주면 되는데 한 번 올 때마다 20만 원. 20만 원이요? 저 할래요. 무슨 일인데요? 그게 선배가 제게 제안한 일은 제가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시체 닦는 일인데 너 요즘 어렵다며. 그 일당이 세니까 한번 와서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봐. 아, 이런 일 있었어. 맞아, 우리 다 대학교 때 그랬었어. 선배가 장례 지도사였거든요. 시체를 닦는 일은 원래 그 염습은 선배같이 자격증이 있는 장례 지도사만 해야 한대요. 옛날에는 근데 가끔 이렇게 제가 보조를 구해서 이제 쓰기도 했거든요. 그렇지. 여러모로 선뜻 내키는 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무려 20만 원. 아유, 큰 돈이지, 지금도 그렇고. 당시 이제 진짜 한 푼이 아쉬웠던 저는 이제 무조건 해야 되니까 해보기로 했어요. 처음 닦게 된 주검은 20살 남자였는데요. 남자는 제가 태어나 처음 본 시신이었어요. 큰 사고를 당했는지 시신 막 여기저기 막 상처랑 핏자국이 흥건했었거든요. 찢어진 부위는 내가 이따 꿰맬 테니까 일단 깨끗하게 씻어줘. 잘 보내드리자. 네, 잘 해볼게요. 제 눈앞에 잠든 듯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죽어 있다는 게 이렇게 실감이 나질 않았거든요. 그렇지, 그 나이에 뭐. 근데 시체에 이렇게 손이 딱 닿는 순간 그 아주 이상한 그 향기가 이렇게 싹 전해지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저는 이제 바짝 얼어붙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작업을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안치실에는 이제 선배와 그다음에 제 숨소리 그리고 이제 시계 초침 소리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맴돌았어요. 한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초침 소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선배 여기 시계 고장 났어요? 응? 그냥 시계 소리가 좀 이상한데. 시계? 아, 저 시계? 저거 내가 건전지 빼놨는데? 네? 미신이지만 이 안치실에서는 보통 소리 나는 시계는 안 쓰거든. 선배는 이 시계 소리 안 들리세요?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순간 갑자기 선배는 뭔가 떠오른 듯 살짝 제 눈치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태구야. 네? 네가 지금 듣는 소리 귀신 소리야. 선배 귀신이 어딨어요? 아, 귀신? 저도 이날 처음 한 이야기인데요. 귀신이 제일 잘 따르는 소리가 바로 이 시계반 소리래요. 그러니까 지금 안치실 어딘가에서는 귀신이 저를 지켜보면서 그 초침 소리를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 작업을 계속 이어갔는데 초침 소리가 바로 제 옆에서 나고 있었거든요. 가까이 오는 거야.
시계 소리가 갑자기 난다든지 아니면 냉장고 안에서 이제 노크 소리가 난다든지 시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노크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크 소리가 나는데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제 여기 났다가 저희가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다른 쪽 냉동고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를 신경 쓰면 오래 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예 무시를 하고 계속 작업을 했었습니다. 와,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시다. 심약하신 분들이면 또 이게 신경 쓰이지. 선배는 이제 일이 끝나자마자 저한테 20만 원을 이렇게 쥐어주셨는데 좀 무섭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2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딱 주시니까 너무 그래도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두둑해진 20만 원 들고 제가 이제 퇴근을 했거든요. 집 근처 큰 길에 이제 거의 이제 다 와가지고 횡단보도 앞에 서갖고 신호가 초록불로 이제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제가 그 횡단보도 중간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거. 그리고 차 한 대가 지금 거의 뭐 피할 틈도 없이 진짜 다행히 차가 바로 제 앞에 딱 멈춰섰어요. 죽고 싶은 거야? 아니, 갑자기 뛰어들면 어쩌자는 거야? 운전자 그분 말로는 제가 달리는 차에 이렇게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분명 제가 횡단보도 앞에 서갖고 신호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도로에 뛰어들었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고 죄송합니다. 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시신을 닦았던 남자가 그 저를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 아저씨 저기 뒤에 뒤에 이봐요. 지금 나랑 장난해?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도로에 무작정 뛰어들면 어쩌자는 거야? 그러다 진짜 죽을 뻔했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걸 저는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막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지. 다행히 집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그 사고가 생각나서 밤새 뒤척였거든요. 날이 밝자마자 이제 선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배, 저 어제 귀신 봤어요. 제가 닦은 남자 시신이요. 그 선배는 일한 첫날이라 그런 거라고 뭐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술 한잔 마시면 다 잊는다면서. 선배 퇴근에 맞춰 병원을 오라고 했어요. 저녁 무렵 장례장 앞에서 이제 선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떡해. 당신이 정우를 죽인 거야. 당신이 그렇게 들어보니까 얘기만 안 했어도. 자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았죠. 안타까운 사연이다 생각하면서 지켜보는데 제 눈에 영정 사진이 들어왔어요. 제가 시신을 닦았던 어젯밤 귀신이 되어서 저를 쫓아온 그 남자였어요. 내가 생각만 해도 억장이 무너져. 애가 오죽했으면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 남자는 달려오는 차에 스스로 뛰어들어 죽었던 거예요.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진짜 안타까운 마음도 잠시 지난 밤을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젯밤에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 차에 치일 뻔했잖아요. 그러다 진짜 죽을 뻔했어. 남자 혼자 가기 너무 외로워. 나도 죽여서 함께 가려고 한 걸까? 온갖 어색한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도 그 동반자로. 머릿속엔 빨리 집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정우야.
빈소 구석에 남자가 또 이렇게 지켜보고 서 있는 거예요. 뭐야, 뭐 이렇게 놀래? 야, 너 얼굴 왜 이렇게 사색이야? 아, 선배 일단 빨리 가요. 어? 왜 그래? 야. 이후로도 두어 달에 한 번씩 시체 닦는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간헐적으로. 이런 적응되어서 할 만한데 문제는 제게 따라붙은 저 남자였어요. 계속 있어. 계속. 남자는 제 일상 곳곳에 나타나 절 지켜봤고 제겐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수지 한가운데 또 어느 밤에는 호공에 목을 매달고 있는 가위에 눌렸었는데요. 꿈이 너무 생생해서 거울을 봤더니 목에 빨갛게 사탕 같은 상처가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진짜 한 거네. 자기도 모르게 자해를 한 거야. 처음에 이 모든 게 그냥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을 뻔한 위기가 여러 번 반복되니 언젠간 제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 이 모든 건 제 앞에 나타나는 그 남자 때문인 것 같았죠. 아 이거 뭐 굿이라도 해야 되나? 그러던 어느 날 야, 태구야! 태구야, 괜찮아? 야, 태구야! 눈을 떠보니 제가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태구야! 선배 저희가 왜 여기에 있어요? 아, 내가 진짜. 야, 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여기 있냐고요? 너 다리에서 뛰어내렸다며. 지금 여기 경찰분 다 얘기해 주셨어. 어? 제가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으려 했다는 거예요. 오, 되게 높다. 이거 너무 위험하다. 이거 바다잖아, 아래. 여기서 이제 이걸 뛰어넘어서 떨어진 것까지는 기억이 없고요. 경찰들이 이 주변에 있는 CCTV를 통해서 제가 여기서 위로 걸어 올라오면서 뛰어내렸다 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제 떨어지는 물에 부딪히는 충격 때문에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제 머리 위로 이제 배가 지나가고 배 선장님이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해양경찰이 빠르게 와서 제가 건져져서 최종적으로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건져지는 이제 사진입니다. 초록색. 어머. 아예 힘이 아예 없네. 1,000원이네, 1,000원. 이것도. 경찰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날 저는 집에서 나와 맨발로 한참을 걸었대요. 그렇게 몇 시간을 걸어 다리에 도착했고 저는 곧장 난간에 올라서서 바다로 뛰어내렸답니다. 그때 머릿속에 한 순간이 떠올랐어요. 유독 부패가 심한 시신을 닦던 날이었습니다. 시퍼렇게 질린 시신을 보고 놀란 제게 놀랐지? 익사한 시체 중에서도 상태가 심각하네. 다리에서 투신 자살한 시신인데 발견이 좀 늦었나 봐. 사인은 너만 알고 있어라. 그날 제가 닦은 시신은 다리에서 투신 자살한 익사체였어요. 그 시신을 닦은 저는 고인이 몸을 던진 바로 그 다리에서 고인과 똑같이 뛰어내린 거예요. 야, 기이한 일이다, 이건 진짜. 진짜 신기한 일이다. 그 시체를 닦으면 그 행동을 계속 하시나 보다.
알고 보니 저는 시신과 닿기만 해도 시신의 빙의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신을 닦고 나면 고인이 죽는 순간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최초로 알게 된 거는 일단 여덟구를 닦았을 때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게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찾아야 했고, 선배는 원래는 알려주면 안 되지만 그 돌아가신 분들의 자료를 이제 제가 받아서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이제 여덟구가 끝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러면 몇 구나 네, 그 시신을 닦으신 건가요? 총 9구였습니다. 제가 뭐 목을 맨다든지 하는 행위도 있었고, 물에 빠져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빙의가 돼서 똑같이 행위를 따라하고, 그 행위가 끝마쳤을 때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동안 저는 제게 다가올 운명을 모른 채 한 구 한 구 시신을 닦았던 겁니다. 아직 제가 닦은 시신이 한 구 더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고인의 죽음은 언제 찾아올까요? 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보자는 직장 동료 미진 씨에게 벌써 20년 넘게 생명의 은인 대접을 받고 있다는데요. 두 사람 사이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제가 원희 씨를 대신해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999년 저는 남들보다 조금 늦게 공부를 시작해 간호사가 되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한 시골의 작은 병원에서 첫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이라 모든 게 서툴렀지만 환자들을 향한 열정만큼은 뒤지지 않았는데 미식임 어디 있는가? 그런 제 의욕을 자꾸만 꺾어버리는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미식임 어디 있는가? 네. 환자분 찾으셨어요? 나가 신문을 사달라고 한 것이 언젠지 아직까지. 그러고 믹스커피 말고 블랙커피를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나도 세련된 사람이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응급 환자가 있어서요. 나도 아파. 그걸 내 말이 웃어?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진짜. 그냥 김보라 선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환자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던 그때 누구신지 당연히 알죠. 요 동네에서 소문자자한 진상 환자시잖아요. 여기 호텔 아니고 병원이거든요. 어째 참말로 아우다리야. 진상 환자를 단번에 제압한 사람은 우리 병원에 없어서는 안 될 친절한 미진 씨. 미진 씨 멋있네. 네. 그러니까. 평소엔 사근사근 다정하다가도 부당한 일에 누구보다 먼저 발벗고 나서는 걸크러쉬라고 하는 네, 대명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 바로 나한테 말해. 응, 고마워. 나이는 저랑 동갑이지만 경력은 훨씬 오래된 베테랑 간호사라 정말 든든한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번에 왔던 환자 말이야. 미진 씨 입술이 시뻘겋게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평소 짧은 단발머리에 화장기 하나 없는 민낯으로 다니던 미진 씨. 너무 확변해. 이런 모습은 네, 정말 처음 봤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좀 놀랐지만 왠지 물어보면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해서 대수롭지 않은 척 넘겼습니다.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요. 며칠 후 미진 씨. 미진 씨 오늘도 연락 안 돼. 아무런 연락 없이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미진 씨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초조하게 신호음만 울리는 전화기. 포기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던 찰나. 여보세요. 그런데 미진 씨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잘못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황해서 얼른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나 맞아. 아픈가 보다. 낯선 목소리로 미진 씨가 말했습니다. 어디 아파? 목소리가 왜 그래?
그냥 조금 피곤해서. 요즘 좀 과로했는지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목부터 가. 아니, 그렇게 아팠는데 옆에서 눈치도 못 채다니. 그것도 모르고 미진 씨에게 도움받기만 했던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근무가 없는 주말 깜짝 병문안을 가기로 했죠. 집 앞에 도착해 벨을 누르자 그런데 집에서 나온 사람은 긴 생머리에 그리고 화려한 목걸이를 한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제가 집을 잘못 찾았나 봐요. 죄송합니다. 어디가? 나 맞아? 얼굴은 분명 미진 씨가 맞는데 화장이 너무 진하고 짧은 단발머리가 갑자기 허리까지 길어져서 어떻게 길어져? 마치 낯선 사람 같았어요. 집에서 왜 화장을 하고 있지? 미진 씨, 이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요즘에 자꾸 이런 스타일이 마음에 드네? 그나저나 너무 반갑다. 어서 들어가. 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집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집 안이 정말 난장판인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먹을 것 좀 챙겨줄게. 그리곤 옥춘이라고 그 제사상에 올리는 알록달록한 사탕 있잖아요. 그 제사상에 올리는 거 그거. 뭔지 알아, 동그란 거. 그 옥춘을 접시에 산더미처럼 담아들고는 허겁지겁 손으로 막 집어먹으면서 걸어오는 겁니다. 먹을래? 왜 이래? 그 모습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몸은 좀 어때? 몸이 왜? 나 지금 너무 좋은데? 무단 결근부터 그리고 눈앞에 낯선 모습까지 저는 미진 씨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요즘 일이 너무 안 풀려서 고민인데 나랑 같이 점집 가볼래? 뭐? 내가 거길 왜 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미진 씨 안에 정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상하다 진짜. 어떻게든 미진 씨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었던 저는 퇴마로 유명한 스님을 한 분 떠올렸어요.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바람 좀 쐬러 갈까? 왜 서남사 쪽에 병원 사람들이랑 몇 번 야유회 갔었잖아. 진짜 그냥 바람 쐬러 가는 거야. 오랜만에 힐링하고 싶어서. 응? 저는 온갖 핑계를 대며 미진 씨를 설득했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함께 절로 향했죠.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요. 산을 오를 때는 분명히 말이 많았던 미진 씨가 절에 도착하자마자 불안한 듯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뭐가 있다. 맞아. 역시 뭔가 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그녀를 스님 앞으로 데려갔어요. 스님, 이번에 이 친구가 좀 아팠어요. 결근도 하고. 아니에요. 스님, 저 지금은 괜찮아요. 저 아무 일 없어요. 걱정 마세요. 원래대로 다 괜찮아질 겁니다. 내 몸에 손 대지 마! 하지만 스님은 굴하지 않고 미진 씨의 팔을 더욱 꽉 붙잡고는 그녀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부살님, 뭔가 기억이 나십니까? 스님,
이것 좀 놔주세요. 팔이 너무 아파. 이것 좀 놔주세요. 이거 나. 뭐야 이게? 악다구니를 쓰며 몸부림치는 미진 씨. 기억하세요. 귀신 들렸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기억이 안 나요. 스님과 미진 씨 모두 기진맥진, 온몸이 흠뻑 땀에 젖었을 때쯤 드디어 그녀가 낯설게 변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소멸을 다녀왔었는데. 여기 이것 좀 한번 먹어볼래요? 아, 맛있게 먹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묘지를 찾은 성묘객이 음식을 나눠주길래 그걸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 음식을. 어머, 얘.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어머, 얘가 미쳤나 봐. 야, 너 이거 어디서 났는데 이걸 이렇게 먹어? 어머, 여보. 스님은 아무래도 무덤 주인이 미진 씨 몸에 붙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묻고 있었는데 미진 씨가 갑자기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한 거예요. 퇴마를 서둘러야 하니 잠시 곁을 지켜주세요. 준비되면 대리를 오겠습니다. 네. 스님이 법당 안으로 들어가 퇴마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밖에서 누워있는 미진 씨의 팔을 꼭 붙잡고 자리를 지켰어요. 아, 진짜 제발 아무 일 없어야 될 텐데. 그때였어요. 미진 씨 괜찮아? 그런데 대답 없이 까만 눈동자를 굴려서 저를 죽어라 노려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두 눈을 질끈 감는 그 순간 법당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 미진 씨를 여기 두고 왜 스님 혼자 퇴마를 시작하셨지? 안에서? 뭔가 이상했지만 도무지 눈을 뜰 엄두가 나지 않았었어요. 그 사이에도 목탁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기억하세요. 싫다고. 어서 들어가. 어서 돌아가라고. 고막이 터질 듯한 소리에 귀가 먹먹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때 원희 씨,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제가 아는 친절한 미진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제 손엔 미진 씨의 팔이 아닌 웬 목탁 손잡이가 들려있고 저기 법당 안에서 짧은 단발머리에 미진 씨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떻게 된 거야? 미진 씨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영가의 흔적이라 모두 사라졌습니다. 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제가 봤던 긴 머리의 낯선 미진 씨는 죽은 무덤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진 씨에게 붙은 귀신의 모습을 봤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두 분이 꼭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스님은 저와 미진 씨에게 염주를 하나씩 건네주며 각자 오른쪽과 왼쪽 발목에 착용하라고 하셨어요. 발에 차는 거 정말 특이하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염주를 끊어내고 대문 밖에 버려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저는 기묘한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미진 씨가 출근했는데 원희 씨.
그 귀신의 모습인 거예요. 그 귀신이 제 이름을 부르며 걸어오는데 원희 씨. 왼쪽 발목이 잘려져 있었습니다. 순간 소름 돋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귀신의 발목이 잘린 위치가 제가 조금 전까지 염주를 꼈던 위치와 똑같다는 사실이요. 근데 왜 쫓아오지? 귀신이 다시 찾아올까 봐 스님이 염주를 끊으라고 했던 거야. 근데 한쪽 발목은 남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설마. 불안한 생각에 곧장 미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진 씨, 그 염주 버렸어? 원희 씨? 아 맞다. 피곤해서 깜빡했어. 그거 지금 당장 버려. 전화 끊지 말고 지금 당장! 그제야 미진 씨는 부랴부랴 염주를 버렸고 바로 다음 날 병원에 출근한 그녀는 제가 알던 친절한 미진 씨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갑자기 낯설게 변하거나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나요? 만약 그날 제가 병문안을 가지 않았더라면 미진 씨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저는 미진 씨와 친구로 지내는 사이지만 가끔 섬뜩했던 그 낯선 얼굴이 떠오르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려 27년 전 1994년 지훈 씨가 6살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어머니께 좀 얘기를 물어보고 사연을 보내주신 거예요. 당시 지훈 씨 외가 쪽 이모님이 좀 안 좋게 젊은 나이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지훈 씨 가족들은 한 2번 정도 얼굴을 본 사촌 분이었대요. 지훈 씨를 옆집에 맡기고 장례식장에 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지훈 씨가 가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훈 씨의 부모님과 지훈 씨는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떠납니다. 도착한 장례식장에는 외할머니와 외가 삼촌들,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라 장례식장 분위기는 굉장히 숙연했어요. 6살이던 지훈 씨는 친척들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앞에 가서 막 까르르 웃으면서 재롱을 막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뭐 장례식 중인 줄 아나 뭐. 그 순간 지훈 씨 눈앞에 번쩍하고 별이 보이더니 벌러덩 뒤로 확 자빠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지훈 씨 눈앞에 생전 처음 보는 표정의 아버지가 서 계셨대요. 아버지가 6살짜리 아들 뺨을 때린 거예요. 너무 놀란 지훈 씨는 눈물이 나지도 않았대요. 그런 지훈 씨한테 아버지가 조용히 해야지. 여기서 왜 떠들어? 조용히 안 해! 화를 내신 거죠. 당신 왜 그래? 조용히 해! 미쳤어! 해야지! 장례식장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지금부터였어요. 아들의 뺨을 때린 후에 말리는 이 사촌들을 다 뿌리치더니 영정사진 앞으로 무릎을 꿇은 뒤
아버지가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는 얼굴을 2번 정도 본 왕래가 별로 없었던 가족이잖아요. 술을 많이 드셨나? 근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이 외가측 가족들이 그걸 보고 사람이 저렇게까지 눈물을 흘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울더래요. 이 상황이 되니까 장례식장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대요. 아버지는 한참을 그렇게 통곡을 하시더니 벌떡 일어나서 지훈 씨 어머니한테 막 달려가시더래요. 안개꽃 사와야 돼. 안개꽃. 지훈이 엄마 안개꽃 사와야 돼. 지훈 엄마. 지훈 씨 어머니의 팔을 잡고 막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놀란 어머니는 팔을 뿌리쳤대요. 안개꽃 사와야 돼. 작은 삼촌과 큰 삼촌도 뛰어와서 아버지를 말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한참을 삼촌들이 아버지를 달랜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버지가 진정이 좀 되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는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밖으로 나갔어요. 누구세요? 화장실에서 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제 화장실 쪽으로 막 달려갔죠. 그랬더니 글쎄 지훈 씨네 아버지가 여자 화장실 안에서 막 여자들이 소리를 지르는데도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이러지? 아, 뭐 이상하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아버지인데 여자 목소리가 나더래요. 정말? 그리고는 말리는 삼촌 중에 한 명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촌 2명이 제압을 하는데도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하던 삼촌들 친구도 아버지를 뒤로 눕히려고 했대요. 막 눕히려고 뒤로 누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허리가 뒤로 넘어가질 않고 다시 똑바로 서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할머니는 저거 저대로 두면 안 돼. 삼배 한 잔 가져와, 삼배. 삼배? 내가 본 게 있어서 그래. 그 완장. 완장. 큰 삼촌이 그죠. 팔에 차고 있었던 그 완장. 상주들이 하지. 상주들 하는 거. 확 뜯으시더니 불에 태워서 아버지의 입을 억지로 벌려서 어거지로 막 쑤셔 넣으시더래요. 아버지가 잠시 후 몸에 힘이 쭉 빠지시더니 내가 왜 여기 있어? 저놈 여기가 어디야? 기억을 못하는 거야? 자기 6살 난 아기 뺨을 때린 것도 통곡한 것도 몸싸움을 한 것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쨌든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와서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장례식장 분위기가 쎄해지더라고요. 근조 화환이 계속 들어오고 사진 옆에는 국화가 점점 쌓여져 가는데 이 국화가 1시간도 안 돼서 쭉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 며칠 가는데 그거. 지훈 씨는 넋 나간 아빠를 곁눈질로 한번 쳐다봤대요. 아버지 안색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함을 느낀 지훈 씨 가족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로 해요. 지훈 씨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는데 앞이 안 보여.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눈을 뜨고 계시는데 앞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
지훈 씨는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굳어버려서 이 안전벨트를 꼭 잡고 의지를 하고 있었대요. 여보 오른쪽으로. 지훈 씨 가족의 차는 어머님 목소리만을 의지한 채 다행히 갓길에 세웠어요. 무사히 세울 수 있게 됐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근데 차에서 내린 지훈 씨 아버지가 시력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운전면허가 없던 어머니는 아버지 대신 운전을 할 수 없어서 119에 신고를 하는 거죠. 아버지를 모시고 응급실로 찾아갔을 때 불행인지 다행인지 병원에서는 아버지 시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래요. 뭐야? 그 이후 아버지의 시력은 점차 돌아왔지만 어머니와 지훈 씨는 그날의 정말 끔찍한 악몽 같던 그 하루를 잊을 수가 없었는데 아버지는 모든 기억을 다 잃으신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런데 그 뒤로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가끔 하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끝났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평소엔 입에 담지 않는 욕설을 막 퍼붓던가 평소에 누린내가 난다고 절대 입에도 안 대던 돼지고기에 내장을 그렇게 드신대요. 이렇게 바뀔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이상한 건 퇴근할 때 가끔 이걸 사서 오시는데요. 뭐야? 이게 바로 안개꽃. 아까 안개꽃 사러 가야 된다고. 아까 그 상가집에서 안개꽃 사러. 안개꽃을 가끔 사오신대요. 그걸 왜 사오는 거예요? 이 이모님이 좋아하시던 꽃이 안개꽃이었대요. 그건 뭐야?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음식 있죠. 좋아하시던 음식. 음식도 이모가 좋아하시던 음식이래요. 구속기관 좋아하는. 그 음식들이. 그러니까. 그거 정말 신기한 거는 왕래가 정말 없었는데 이 이모님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 뻔히 알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 외가 쪽 가족분들은 왜 하필이면 아버지한테 씌었는지 그치.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고. 그 시절 이제 기현 씨는 밤에 잠을 자다가 울면서 깨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현아. 정말 차지러지게 울다가 기현아. 괜찮아. 왜 그래? 어머. 기현아. 야 기현아. 기현아. 안돼. 야 기현아. 사실 저는 제가 막 그렇게 발작 잃고 실심 울고 했던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가 놀라서 제 뺨을 때릴 정도로 제가 막 울고 뒤집어졌었는데도 저는 일어나면 아무 기억이 없어요. 아빠. 엄마. 막 계속 울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놀라셔서 데리고 병원을 가셨는데 그 당시에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원래 그런 증상이 있는 병명이 소화간질이라는 병명이 있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뇌파나 이런 걸 검사를 했을 때는 소화간질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의학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는데 계속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기현 씨가 돼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야 우리 가위가위보로 가방 들어주게 하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싸 이겼다. 야 이거 지냐? 가위바위보를 해서 가방 들어주기 했었는데 꼴레리. 하지마. 저대로. 한 친구가 길가에 버려져 있던 거울을 보더니 야 뭐해? 뜬금없이 나 어디서 들었는데 거울 보고 가위가위보 100번 해서 다 비기면 귀신이 소원 들어준대. 야 바보냐? 거울을 보면서 가위가위보를 하면 당연히 비기겠지. 아니 하다 보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가 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 귀신이 잡아간다더라? 아 무서워 진짜 하지마. 쫄았지? 하지마.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야 잘 봐봐. 그래서 전 거울 앞에 서서 가위바위보를 시작했습니다.
가위바위보 비겼습니다. 사실 당연한 거죠. 그렇게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80번, 90번, 가위가위보. 98번째 가위바위보. 그러자 하지마.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잖아. 쫄보인 친구 한 명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아야 같이 가. 배가 찢어져라 웃으면서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방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얼마 전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저희 집에 요양을 하러 오셨거든요. 전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마침 거실에 있던 여동생이 응.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아까 들었던 가위바위보 귀신이 생각나는 겁니다. 거울 앞에서 가위가위보 100번 하면은 귀신 나온대. 하지 마. 그러지 말고 진짜 귀신 나오는지 가위가위보 100번 해볼래? 싫어. 얘가 엄청 겁쟁이라 귀신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는 애였거든요. 얘가 싫어하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그치. 짓궂네. 진짜 딱 한 번만 해보자. 딱 한 번만. 진짜 딱. 동생은 제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몸을 이리저리 비틀면서 짜증을 내고 저는 그런 동생을 더 단단히 붙잡으면서 가위바위보를 시작했죠. 동생을 그렇게 골리면서 신나게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잠깐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 뒤틀려 보이는 거예요. 너무 찰나의 순간이라 헷갈리던 그때 당장 떨어지지 못해! 증조 할머니께서 나오시더니 저희를 보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생전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분이니까 저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됐고요. 여동생은 그때 몸을 확 비틀었는데 벽에 있던 거울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외출을 나갔던 부모님이 돌아오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이게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을 물으셨어요. 그러자 증조 할머니가 저를 노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저 질 수 없는 게 당장 저 거울 갖다 버리고 오너라.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쯤에 너무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거실을 지나가기도 무서운데 어쩔 수 없죠. 결국 참다 화장실에 불도 안 켜고 후다닥 들어갔습니다.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세면대 앞에 딱 섰는데 거울에 내 얼굴이 비치는데 뭔가 너무 기괴한 거예요. 방으로 뛰어가고 싶은데 발은 누가 본드라도 발라놓은 것처럼 바닥에 딱 붙어서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멀었네. 와. 그리고 그때 어깨 위로 뭔가 검은 형체가 쓱 하고 올라오는데 당장 들어가지 못해! 문 쪽에서 증조 할머니가 서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왠지 모르게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시는데 순간 귀신보다 증조 할머니한테 또 혼날 게 무서웠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
그날 이후로 증조 할머니가 잠도 안 주무시고 며칠 동안 거실에서 밤을 새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 같아. 제가 무서워서 밤에 꼭 닫고 자면 문을 여시고는 그대로 거실에서 제 방문을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왜 이러실까? 좀 억울하기도 해서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 자꾸 밤에 증조 할머니가 지켜보는 게 너무 무서워요. 증조 할머니께서 너 잘 자라고 봐주시는 건데 뭐가 무서워. 눈빛이 너무 유상해요. 괜찮아. 얼른 밥 먹어. 어린 나이에도 그때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도 몸이 안 좋으셨던 분이 밤에 잠도 잘 안 주무시니까 몸에 무리가 왔나 보더라고요. 증조 할머니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병원에 들어가신 날, 저는 평소대로 잘 준비를 하고 누웠습니다. 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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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화장실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울 앞에서요. 뭐야? 몽유병. 엄마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다가 물을 마시려고 거실에 나왔는데 화장실에서 어떤 말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있니? 화장실 문으로 빼꼼하고 이렇게 봤는데 기현아. 거울 앞에 서 있는 채로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눈은 휘번득하게 뒤집어진 채로 가위바위보에 사활이라도 걸린 것처럼 가위바위보. 기현아!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엄마가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는 절 깨워놨던 거죠. 근데 정말 이상한 건 전 기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날은 다행히 엄마가 절 발견하시고 아무 일 없이 넘어갔는데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제가 밤마다 자꾸 자다가 소리를 치면서 울다 깨거나 심하면 그대로 실시를 하는 일이 잦았던 거죠. 기현아! 야, 기현아! 저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침울해져만 갔어요. 180도 다른 사람이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증조 할머니 병문안을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기력도 찾으셨다고 하면서요. 그래 왔어. 어서 와. 오랜만에 뵙는 거라 그냥 쭈뼛쭈뼛 인사를 드렸는데 저를 보시곤 깜짝 놀라시면서 요망한 게 소리를 또 지르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대로야. 저는 그 고함에 겁이 나서 엄마 뒤로 살짝 숨었는데 증조 할머니가 할머니에게 한참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아빠에게 이야기했어요. 너 잠깐 카메라 하나 사오니라. 아이고 사진 찍는 카메라 말이야. 언니 카메라. 갑자기 무슨 카메라요?
아빠는 납득이 가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할머니가 하도 다급하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얼른 밖으로 뛰어나가셨습니다. 한참 만에 돌아오신 아빠 손에는 일회용 카메라가 들려 있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저를 아무 벽에다가 급하게 세우셨어요. 이게 카메라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카메라 본체도 때려보고 막 흔들어도 보는데도 도저히 사진이 찍히지가 않자 급기야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뭔가 이게 심각한 상황임을 감지하셨는지 할머니에게서 카메라를 뺏어서 셔터를 막 다시 누르시더라고요. 아빠는 카메라가 작동이 되지 않자 식은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벌벌벌 떠셨어요. 보다 못한 엄마가 아빠의 몸을 뒤에서 지탱해주면서 카메라에서 플래시가 팡 하고 터졌습니다. 아빠에게. 그러자 할머니는 아빠에게 얼른 가서 그 카메라를 불로 태워버리라고 하셨어요. 한참 만에 아빠가 카메라를 태우고 돌아오시자 태웠어. 태우고 왔어. 할머니가 급하게 저를 증조 할머니 앞으로 데려가셨어요. 됐어. 이제 됐어. 아이고, 내 새끼. 그로부터 3년 뒤 증조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3일간의 장례를 치르고 저희 가족은 집에 돌아와서 증조 할머니를 추억하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 그때 이제 어른들 사이에 껴있기가 조금 심심해서 방으로 슬그머니 이제 들어갔죠. 그러자 한참 시끄럽던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싶어서 저도 방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니까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현이를 딱 보면 기현이 어깨에 그냥 큰 손이 올라갔다 안 하냐? 손톱이 엄청 길고 그래서 도깨비처럼 손이 울퉁불퉁하게 커다란 손이 올라가 있다냐? 응? 그 손을 떡 얹어놓고 기현이 보고 자꾸 가자 그랬다는 거요. 위험한 게 아직도 그대로야. 알고 보니까 증조 안 할머니는 내어진다.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제가 거울을 보고 처음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부터 절 노리는 귀신을 모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떨어지지 못해. 손을 뻗어서 저를 잡았대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100% 나온 게 아니라 거울 속에서 얼굴만 빼고 손부터 나와서 저를 잡았는데 얼굴도 사람 모습보다 큰데 손은 그것보다 더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괴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일 뻔했다 널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거울을 저희 집에서 다 치우셨었대요. 다행히 그 귀신은 증조 할머니의 고함 소리를 듣고 거울 속으로 다시 들어갔지만 만약 그날 증조 할머니가 절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